금융위원회가 어제 국내외 주식에 대한 0.1주 등의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전력 생산 원료인 원유와 유연탄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 바이오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기관 수요 예측 흥행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일반 청약 결과에 투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또 시작된 한 주의 첫 장,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추세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덕분에 상승을 켜고 있어서 의미 있어 보입니다. 어제 금융위에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허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도 0.1주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또 위험 관리에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먼 일부 시작합니다. 네, 국내외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이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을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는 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도 당시 단위가 크다 보니까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주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한 번쯤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는 91만 원 정도 보이고 있고 LG화학은 74만 원, 그러니까 한 주가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10,000원에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오늘 그 이슈의 골자가 될 것 같고요. 곧 0.1주 소수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주식과 함께요, 국내 주식에서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국내 주식은 아시다시피 최소 한 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 주당 76,000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0.1주 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매수에 드는 비용이 7,600원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7만 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76,000원이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되면 한 0.9주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7만 원 안쪽으로 사야 되니까 이게 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의 관계자는 올해 이제 10월부터 11월쯤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게 승인을 받으면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올해 안으로, 그리고 국내 주식은 한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은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데,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상으로 해서 소수점 이하 2자리로 그 소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소수 단위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8월에 미니스탁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외 주식 1,000원 단위의 주식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달러 단위가 아니고 이제 원화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 보유 주식의 단위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얘기하시면서 0.9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0.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 배당도 가능한가요?
그 해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권이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당에 관해서는 국내외 주식 모두 소수점 거래를 할 때 배당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국내외 주식이라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매매 과정에서 형식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기억은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이 소수점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따로 기재를 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먼저 매매가 되고 이것을 예탁결제원이 이 증권사 계좌에 기재된 주식을 소수단위 전용 계좌에 따로 기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탁결제원이 배당금을 모두 수령을 해서 그것을 결국 투자자가 가진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도 같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원리는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방식에서 지금 보시면 신탁 계약이라는 형식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처럼 증권사가 이 하나의 온전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의 신탁 재산으로 이전을 하면 예탁결제원이 이것에 대해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투자자는 이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가 이 주식을 가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예탁원이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이 결과 배당금이 발생을 하면 수익증권 가진 이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에 따라서 이 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당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결권은 조금은 다릅니다. 국내 주식 모두 소수점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제 0.9주를 가지고 있으면 0.9 의결권 가질 수 있냐고 했는데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 이유가 상법상에는 이 한 주의 주식당 한 개의 의결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분할됐을 때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조금씩 모았던 그 소수점의 지분들이 모여서 2.3주가 예상이 됐다. 2.3주를 모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주에 관해서는 전환을 해서 이 두 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 이유와 기대 효과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쌌던 주식 한 주도 못 샀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액의 우량 주식을 소액 투자자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지혜 기자가 뭐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해외 주식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350만 원이 넘으니까요. 이런 것도 살 수가 있게 되고 뭐 LG생활건강 역시나 140만 원이 넘는 황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쪼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좀 뭐 예금이나 적금하듯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뭐 여유 자금이나 용돈으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좀 액면 분할이랑 비슷하다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 가치는 쪼개도 변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은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들은 이 소수점 거래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관련해서 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뒀으면 그 이상이 넘었을 때는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점, 뭐 금액 단위로 매도가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에는 투자자 맞춤, 투자자 편의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옛날 속담 격언에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있는데 뭐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 내의 전반적인 좀 체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이제 준비한 것은요. 한전 또 그 한전 관계 그 6개 발전자 회사가 지금 올해 적자 규모가 4조 원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기 요금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이슈 정리했습니다.
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적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에너지 그 주요 공기업의 사태가 실태가 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4조 원 좀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기간이고요. 이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발전사 6곳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올해 단기 순손실을 보니까 이게 4조 25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추산한 재무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전이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걸 좀 표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길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좀 길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네. 밑으로 보시면 3조 2,677억 원으로 월등히 적자 규모가 큽니다. 이어보시면 뭐 남동발전, 남부발전, 또 중부, 서부, 동서발전, 한수원이라고 해서 한국수력 원자력이거든요. 이 순으로 모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밑꼬리를 그린 거는 이제 적자인데요. 내년까지 보면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해서 더욱더 이제 암울합니다. 이 7개의 공기업의 단기 순손실이 총 1,48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한수원이나 동서, 중부 발전을 일단 제외로 하면요. 뭐 한전이나 남부 발전이나 남동 발전, 서부 발전 순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또 짐작이 가는 게 그 상반기 보면 유가 상승도 분명히 포착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이유가 좀 해당이 되겠죠? 네, 한전이 이제 얘기한 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적자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시장과 정책 여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의 변을 보면 전력 생산에 이제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용 연료탄이나 그리고 LNG 유가 등인데 사실 국제 유가도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구입에 따른 그런 비용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새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석탄 발전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연료비는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싸진 그 발전 원가가 싼 석탄 발전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국제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를 좀 한 해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는 두바이유가 37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에 7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준 연료비가 1년 새 50% 이상 급등했다라는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이제 공개한 중장기 재무 계획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완전히 지금 빗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4년 이 기간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원래는 이제 한전이 올해는 1조 한 7,400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은 한 677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계획을 한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수조 원의 차이가 나는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전기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주주분들이 매번 좀 고배를 마셨다라는 그런 네. 이슈가 저희가 또 몇 번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대로 가면 근데 현재 상황상 전기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요. 한전이 이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 23일까지 10월부터 12월 이건 이제 4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깃값
이 물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들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바이잖아요. 근데 산업부나 한전이나 적자난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 등을 따져볼 때 결국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전이 또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올해 2분기에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 된 거였는데 일단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이 과연 쉬울까 하는 의견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변경할 때 사실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이제 기재부 장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그 기재부 장관이 추석 직후 전기요금 인상에 선뜻 응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전기요금 동결이 됐던 이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 매우 팍팍했었고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네. 예,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건 이제 불을 보듯 좀 뻔한 상황이고요. 물가가 현재 파렴하더라도 달걀값도 작년보다 뭐 55% 이상 늘었잖아요. 그리고 경유가 23%, 뭐 휘발유가 20% 오르는 등 굉장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기 막바지이기도 하고 증세를 하게 되면 또 저항 이런 부분이 부를 게 뻔해서 이번에도 또 쉽지 않을 선택일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전 주가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지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 한국전력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때 사실 요금에 이제 원가를 반영하는 게 연료비 연동제잖아요. 네. 이게 있었을 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입된 이후에 올해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그 전기요금은 동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적자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만년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배경하에 있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4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좀 짙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장중에는 뭐 3%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2% 가깝게 오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7거래 연속, 순매도가 7거래 연속 이어졌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8거래일 만에 좀 매수로 전환된 흐름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면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기요금 인상이 또 한 번 물거품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실망 매물은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실적 또한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연속적으로 조정 단가 그 인상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원자재 가격 일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이루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마불사의 대명사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수요처가 일단 확보된 그런 부분이고 저점 보시면 차트 보면 3월 이게 15,5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점을 깨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리 동결이 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런 이슈 있어도 저점을 좀 지지하는 게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누진세 대비해서 한국전력에게는 실적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저장 정책 이런 부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전의 노력은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선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현 정부 역시 연료의 그 연동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는 깔아놨습니다.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한국전력은 상승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의지는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 방향성을 전기요금 인상 이 이슈를 좀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 회복에 대한 의지는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착이 됐네요. 네, 한국전력 현재 주가 1.9% 좀 상승하면서 2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업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청약 열풍 또다시 부는 듯해 보이는데요. 지금 필러 만든 회사죠. 바이오플러스 또 오늘 일반 청약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매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플러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달 2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이고요. 일단 오늘과 내일 4시까지 이제 공모주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미용 관련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히알루로산 필러, 유착 방지제라고 해서 붙어 있지 않아야 하는 조직이 염증으로 붙을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외과 수술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제품, 이런 것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필러가 84%고 유착 방지제가 9%, 나머지가 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필러 관련한 기술이 세계 유일의 원천 특허 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죠. 한 1,200대 1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이제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일반 청약에 앞서서요. 일단 1,34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네. 경쟁률이 1,22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균등 배정제도 도입하고 나서 경쟁률이 한 1,269대 1이어서 이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모가를 희망매들 상단 초과해서 쓴 기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31,500원 선에서 결정이 됐고, 상장 예정 주식 수는 1,390만 주, 이것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상장 후의 시가총액이 4,300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되는 주식 수가 140만 주인데요. 이 가운데 25%, 그러니까 35만 주가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물량이고요. 네, 이제 수량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좀 따져봤는데 7.81%였고요. 건수 기준은 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확약이 39곳, 또 3개월 확약이 55곳에 불과해서 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소 좀 저조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50%를 소폭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업이익이 2019년에 69억 원이었는데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상반기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총 매출이 한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70% 이상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히알루론산 필러 가공 기술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핵심 특허인 MDM 테크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러 내의 그 성분이 이어지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 안정성이나 응집성에 있어서 좀 여타 업체들이 가진 기술 대비 좀 우수하다라고 업계에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필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제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합자 법인을 설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작년에 이 하이넨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좀 선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현주에 연구개발센터도 만들고 생산도 하고,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병원 같은 것을 만들면서 좀 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이나 홍콩,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두바이까지도 그런 영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 자금 이번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 또한 중요할 텐데요. 연구 개발 또 시설 투자에 대부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구 개발에는 150억 원 상당을 지금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체 유방이라든지 차세대 보톡스 이런 개발, 신규 제품 연구 개발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180억 원 가량은 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증권가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 관련해서 보톡스나 필러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유독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들 종목들 대비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플러스 관해서 이제 흥국증권에서 의견을 낸 것을 좀 살펴보니까 기술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규 제품에 대한 그런 라인업을 다양하게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방광염 치료제라든지 또 뭐 생체 유방 말씀드렸던 생체 연골 등 제품도 2023년께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까지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SK증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 보호 예수가 없는 기존 주주 지분 보유 물량이 좀 많아서 이 상장 이후에 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에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수급에 있어서 보면 확실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 규모가 많이 적은 걸로 봐서 관망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전반적인 순매수 보이고 있지만 개인이 지금 순매도 강하게 하면서 현재까지 0.3%대 하락하면서 3,115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의 좀 거래 규모가 낮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전반적인 순매도세 들어와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큽니다. 코스닥은 1.26% 현재 빠지면서 1,02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다음 주 기나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다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갭이 딱 3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는 3,139선, 장중 저가는 3,109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은 모습이고요. 수급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현재 다시 낙폭 깊어지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3,116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이 닷새 만에 지금 매도로 돌아섰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시장에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한 번도 장중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1,030선을 중심으로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현재 하방 압력 강하게 눌리면서 좀 멀어진 모습이고요. 1.2% 하락하면서 1,02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소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 제조업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3,7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고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15거래일째 시장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뚜렷하게 강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투자와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 테크엑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60억 달러, 한화로 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LNF, 세로닉스, 첨보 모두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특히 두 종목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는 분석 속에서 2023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388%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1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로닉스, LNF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함께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주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LX 인터내셔널 실적 개선, 성장성 가시화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세 좋습니다. 1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세계 INC 역시 오늘장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LG전자 하반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3%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장 초반에 7%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8%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특징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중국발 악재 속에서 많이 밀렸던 게임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 호재에 따라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쿠키런 킹덤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앱스토어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11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반면 NC소프트, 신작이 부진했고 하반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6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4%의 연일 하락세 나오면서 59만 2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우리 앵커님 많이 기다리셨죠? 권대 앵커 불러볼게요. 큐! 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큐 잘 받았고요. 태완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문가들 의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추석 앞두고 좀 관망세, 박스권 장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이번 주를 보시는지 오늘장에 대한 요약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를 빼놓고선 시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특정 섹터로 몰리고 있는데 그 섹터가 그래도 2차 전지라서 지금 그래도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많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에 있는 주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순위가 많이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LNF가 시총 4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위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LNF 지금 대장주로 나와 있는 LNF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시장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지금 더 많이 가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 양방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전까지는 2차 전지들의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데 시장이 좀 어려우면 어렵고 유동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특정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뭐 바이오 쪽에 좀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면 이번에는 어차피 성장성은 두드러지는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가에 잡으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후발주자나 아니면 순환매 입장에서 뭐 소재주들이 가니까 장비주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소재주 내에서도 뭐 지금 이제 전에 음극재 쪽이 가면은 양극재나 이제 전해 액 쪽 그런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서 순환매 장세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이 보면 석유화 관련 업종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화 오늘 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흐름 자체도 괜찮은데 일단 석탄이나 천연가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22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해서 좀 전체적으로 철광석이라든지 기타 석탄 생산량을 많이 줄었다는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국 하늘을 보면은 생각보다 하늘이 맑습니다. 네, 하늘이 맑은 거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중국 쪽에서는 지금 그 PVC라 그러죠. PVC 쪽을 생산을 할 때 석탄에서 가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석탄보다는 이제 에틸렌이라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PVC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오히려 석탄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43% 정도 되는데 한국 점유율이 이 석탄 가격의 향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가격 협상력이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단발적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이슈 자체도 좋고 이번 기회에 화학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에틸렌 기업들도 상승세 탔었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되게 좀 빠르게 많이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섹터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단발적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전체 상태 자체가 조금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눌림목에 새로 잡으셔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이슈 다루면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또 발전 자회사들 적자 규모가 올해 한 4조 정도, 4조 적자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오늘 상승하는 것을 아무래도 석탄 가격 오르고 요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한전 같은 경우는 배당에도 작년에도 잠깐 줬다가 올해는 조금 적자폭이 커지면서 배당 쪽에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수소 사업을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거기에 대해서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태양광까지 지금 전체적인 섹터에서 순환매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단발적인 시세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종목별로 이슈별로 좀 차등을 두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사실 전기세 인상이라는 게 또 쉽사리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또 이런 뭐 소비 심리 자체도 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종목들은 또 단순하게 또 이번에 시세 분출 때 마무리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사업 진출 혹은 공장 증설 아니면 기타 투자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프리미엄이 붙여야 되는 게 공장을 증설한다. 또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모습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LNF도 최근에 공장 증설한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지금 LNF가 대장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업종도 그렇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어떤 원자재 관련한 그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조금 추석에 쓸 만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우리 투자자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마련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군요. 이번 주에 그렇죠? 어느 정도 저는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워낙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빼고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시세 분출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워낙 지금 장이 좀 이제 특별한 2차 전지 빼고는 특별한 장세도 없고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도 또 크게 또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쪽에 돈이 몰린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와 함께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팔지 말고 그래도 추석에 쓸 자금을 마련하려면 수요일 정도에 파셔야겠죠. 네. 수요일 정도에. 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석에 쓸 돈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쉬어가라 차라리 이 장세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요즘 참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추석 이후에 우리가 9월장을 어떻게 조금 더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뭔가 모멘텀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는 주도주는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틀림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요 종목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신호탄에 쏘아 올랐죠. 아직도 수주 잔고가 대비해서 양급제나 응급제 계약 자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즉 이제 소재 부품주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배터리 중에서 43조 정도만 계약이 나오고 아직 110조의 수주 잔고에 대해서는 기타 이제 소재주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더 남았습니다.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랠리 이어간다고 섣불리 파시지 마십시오. 지금 평균 단가를 다시 못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설사 추석에 조금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당분간은 2차 전지 2주의 랠리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 패턴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 차기 이제 바로 이어서 뭐 차기 테마주로 어떤 섹터를 가져와 봤는데 그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앞서 나왔던 얘기들 가지고 오늘 또 뜨거운 테마주가 포함되어 있네요. 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LN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에서 지금 단연 지금 뭐 시총 상위 쪽에서 쭉 보면 빨간불 15%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흐름 자체가 좋고요. 거기다 특별히 이제 좀 무서운 게 또 모회사인 세로닉스를 상한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힘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잡으면 좋다는 의견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기술력 자체가 좋은 기업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막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캐파 자체는 25만 톤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해서 미국에 또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에코프로비엔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엔이 한 8조 정도 시총이고 LNF가 한 5조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캐파상 이제 거의 7조에서 한 6조 5천억까지는 LNF의 상승세가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는 물론 지금 자리가 너무 위험합니다. 종목 자체에 좀 좋고 나쁨을 좀 떠나기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떨어지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1차적으로 17만 원, 그다음에 2차 19만 원까지를 이제 쭉 끌고 가셔도 충분히 무방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후발주자를 잡아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다음 순환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소재도 가면은 그 안에 또 동박도 가고 거기에다 이제 분리막도 가고 추가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NF를 잡으시기보다는 이제 동박 기업이라든지 지금 오늘 SKC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SKC를 제외하고라도 동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SKIT처럼 아직 시세 분출이 덜한 전해액이나 기타 이제 분리막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일단 LNF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셔서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우리 기술적 분석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돌림목에서 잘 돌렸고요. 그다음에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체 갭 없이 쭉 이제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봉상 보고 이제 주봉상 봤었을 때도 지금 자체가 워낙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즉 섹터의 흐름이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동반된다면 얼마든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17만 원을 제시드리는 게 일단 시가총액 아까 에코프로비엔과 비교를 해서 1차적으로는 17만 원의 주가가 이제 에코프로비엔의 1차 시가총액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제시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9만 원은 일단 최대치까지 한 3분기까지 오를 수 있는 최대치가 한 19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를 공개하겠습니다. 경기 소비재 관련주 지켜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뭐 추석 선물도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서도 백화점 매출 실적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3분기 때 우려 섞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소비 쪽에서는 타격이 클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백화점이 사실 이전에 굉장히 이제 텍투주로 좀 대당주로 나왔었는데 그때 3월에 고가를 찍고도 사실 주가는 계속 쭉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월, 4월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이런 고점에서 좀 매물대 소화가 안 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3분기 때 우려 섞인 모습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그럼 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주가는 매력도가 떨어져. 이렇게 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8월에 이제 소비 지수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 네, 네. 성장세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백화점 다 3에서 5%대의 고요고른 성장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까지 합쳐진다면 생각보다 3분기가 기대가 되고 4분기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지금 영국이 위드 코로나 전략을 사용한 지 꽤 됐습니다. 네. 실제로 축구 경기도 보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운동장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 경기도 맞아요. 관람하고 그러는데 관중도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네. 영국 주식을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롤스로이스입니다. 즉 경기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경기 소비재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상황이고요. 설사 지금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가가 눌리면서 같이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설사 비싸더라도 미리미리 선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섹터에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3, 4분기 때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통 100을 기준으로 기준이 잡히는데 지금 100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로 지금 기준점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표를 봤었을 때 성장세는 더욱더 있고 거기에다 이제 3, 4분기 때 또 겨울 옷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뭐 한국 8월 실업률도 나오고죠. 네, 이벤트가 또 뭐 이런 정도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 호텔신라, 뭐 신세계, 이마트 등등 한번 좀 차트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면 같이 오르는 종목들이고요. 특히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 쪽에서 조금 타격이 있으면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신세계 먼저 다음 이어서 보시면은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면세 쪽을 제외하고 백화점 쪽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빠지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놀고 있다는 의미가 5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즉 힘이 모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랠리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또 이제 또 유통주인 또 이마트를 보면은 이마트는 또 상대적으로 또 유통 쪽이라서 좀 이번에 오프라인 좀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판 쪽비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골이 먹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서 반등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 안에서 백화점 쪽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지표로 삼는 차트는 신세계 차트가 가장 지금 소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네.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좀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 네, 현대백화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현대백화점이 그래도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점이 좀 높았습니다. 96,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8만 원 초반대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 빠진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분기에 쇼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겁먹어서 좀 지레짐작 빠졌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좋다. 거기에다 이제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좀 프리미엄급 백화점들이 많이 선전을 그렇죠. 하면서 네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충성 네. 고객이라고 나 현대백화점을 갈 거야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마저 경고하게 된다면 이전 주가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텍트주,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폭발하는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 즉 위드 코로나 전략이 구체화되고 그러니까 추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슬슬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 쪽보다 안정적인 백화점의 매출이 지속된다는 게 좀 베니핏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다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소비 지표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매수가로는 85,000원 정도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8,000원, 순절가는 7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85,000원 선이 되면 좀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태반 이슈는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